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네이메온 vs 헤렌벤. 이 경기는 누가 더 화려하게 전개하느냐보다 누가 박스 근처 정지 상황에서 더 많은 연속 장면을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이다. 네이메온은 최근 세트피스 전술 완성도가 눈에 띄게 좋아진 팀이다. 코너킥 상황에서 장신 센터백 자원들이 니어 포스트를 향해 근거리 러닝 타이밍을 잡고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뒤에서 리바운드 슈팅을 노리는 약속된 루트가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 구조가 좋은 이유는 첫 번째 헤더 하나에 모든 걸 걸지 않는다는 점이다. 니어 포스트 쪽으로 수비 시선을 먼저 당겨놓고 그 뒤에 흐르는 볼이나 걷어낸 볼을 다시 박스 앞에서 때릴 수 있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 경기에서도 이러한 세트피스 루트가 빛날 가능성이 높다. 체리가 킥의 궤적과 속도를 조절하고 오가와가 문전 타이밍을 잡고 우아이사가 세컨볼 상황에서 박스 안팎을 흔들기 시작하면 헤렌벤 수비는 대응 기준점을 자꾸 잃을 수 있다. 오픈 플레이에서도 네이메온이 나쁘지 않지만 이번 경기는 세트피스가 단순한 보조 옵션이 아니라 경기 전체 흐름을 바꾸는 실전 무기가 될 공산이 크다. 헤렌벤은 메르벨트와 브라우어스를 중심으로 전개를 풀어가려 하겠지만 자기 진영에서 세트피스 수비를 반복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순간 전개 출발점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벤테가 받아야 할 볼도 박스 근처가 아니라 더 먼 거리에서 들어오게 되고 공격의 날카로움도 떨어질 수 있다. 반면 네이메온은 세트피스로 상대를 눌러놓은 뒤 오픈 플레이까지 이어가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니어 포스트 경합으로 한번 흔들고 걷어낸 볼을 다시 박스 앞에서 잡아 2차 슈팅을 때리고 다시 상대를 자기 진영에 가둬두는 그림이 반복되면 경기의 무게추는 자연스럽게 네이메온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네이메온이 세트피스 설계, 박스 앞 재공격, 문전 집중력에서 더 좋은 장면을 누적시키며 승부를 가져갈 공산이 큰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네이메온 승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코모 vs 피사. 이번 경기는 누가 더 오래 점유하느냐보다 누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 공격 숫자를 더 빠르게 밀집시키고 누가 컷백 구조를 먼저 완성하느냐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코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페널티 박스 근처에 공격 자원들을 점점 더 많이 밀집시키는 경향이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점유처럼 보여도 경기가 이어질수록 이선과 최전방 그리고 반대편 침투 자원까지 점점 더 골문 가까이 붙으며 상대 중앙 수비를 압박한다. 헤수스 로드리게스가 측면 깊숙한 지역까지 파고든 뒤 컷백을 선택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구조와 연결된다. 그 장면 하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상대 센터백은 골문 앞을 먼저 지키려 내려앉고 수비형 미드필더는 박스 정면을 급하게 다들여 뛰어들게 된다.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패스가 아니라 두 번째 움직임이다. 니코 파스와 두비카스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정확히 침투해 들어가면 수비는 누구를 먼저 잡아야 할지 판단이 늦어진다. 바로 그 찰나에 골문 앞에서는 마무리만 남겨둔 결정적인 무인지경의 찬스가 반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현대 축구에서 컷백이 무서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한 크로스는 몸을 돌려 막을 수 있어도 엔드라인 근처에서 뒤로 깔리는 볼은 수비 라인이 골문을 바라본 채 다시 방향을 틀어야 하기 때문에 정렬이 가장 흔들리기 쉽다. 코모는 이 흐름을 만들기에 적합한 조합을 갖고 있다. 헤수스 로드리게스가 바깥에서 깊이를 만들고 니코 파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두비카스가 골문 앞에서 수비수 옆으로 비켜 들어가는 장면이 맞물리면 피사의 쓰리백은 정면과 측면 그리고 박스 앞 두 번째 움직임까지 동시에 신경 써야 한다. 피사는 마이스터와 트라모니를 통해 전방 반격을 노릴 수는 있다. 하지만 코모가 점점 더 박스 주변 숫자를 늘리며 피사를 자기 진영 안쪽으로 묶기 시작하면 에비셔를 중심으로 한중원 보호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쓰리백이 측면 깊은 지역을 커버하러 벌어지는 순간 박스 앞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 통로가 잠깐씩 비게 되는데 코모는 바로 그 틈을 찌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코모가 단순히 점유하는 팀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수적 압박을 완성하며 컷백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반복하는 팀으로 보셔야 한다. 그 흐름이 살아나면 피사는 골문 앞 수비 정렬이 끝나기 전에 계속 결정 장면을 허용할 수 있다. 결국 이 판은 코모가 헤수스 로드리게스의 깊은 침투, 니코 파스의 하프 스페이스 침입, 두비카스의 박스 안 마무리를 묶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코모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뉴캐슬 vs 선더랜드. 이번 타이니어 더비는 누가 더 화려한 공격을 펼치느냐보다 누가 후방 첫 장면에서 덜 흔들리느냐가 먼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선더랜드는 후방 빌드업 시 첫 터치 방향 전환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상대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는 순간에도 몸을 반바퀴 돌려 탈압박 통로를 찾기보다 정면으로 받았다가 그대로 압박에 갇히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런 팀을 상대로 뉴캐슬의 전방 압박은 분명한 해답이 된다. 고든이 높은 위치에서 압박 타이밍을 정확히 잡고 들어가면 선더랜드 후방 자원은 다음 패스를 보기 전에 먼저 몸싸움과 터치 안정부터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밀린다. 그 순간 판단이 반박자만 늦어져도 실책성 플레이가 나오고 뉴캐슬은 그 볼을 박스 근처에서 바로 주워먹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반스는 이런 압박 유도 뒤 두 번째 움직임에서 굉장히 위협적이다.
고든이 한쪽을 잠그고 볼테마데가 중앙에서 버텨주면 반스는 반대 측면이든 안쪽 통로든 더 자유롭게 침투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볼테마데도 단순히 마무리만 하는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등을 지고 버티며 이선 침투의 발판을 만드는 자원이라 전방 압박으로 끊어낸 볼이 곧바로 슈팅 구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준다. 선더랜드 입장에서는 자카가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아딕나가 바깥에서 전진 드리블로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브로베이도 박스 안에서는 충분히 위협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까지 공이 도달하기 전이다. 후방 첫 패스와 첫 터치가 흔들리면 공격은 시작도 하기 전에 다시 수비 전원으로 넘어간다. 더비 특성상 평소보다 압박 강도와 충돌 빈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이런 매치업일수록 후방에서 공을 다루는 안정감이 더 중요해진다. 뉴캐슬은 바로 그 구간에서 상대를 흔들 카드가 분명하다. 반면 선더랜드는 압박을 받는 순간 공을 숨기고 돌아 나오는 장면보다 정면에서 부딪히다가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더 자주 보일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뉴캐슬이 높은 위치에서 압박으로 실책을 유도하고 그 실수를 결정적인 찬스로 바꾸며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타인이어 더비의 긴장감까지 감안하면 판 전체를 흔드는 첫 실수는 선더랜드 쪽에서 먼저 나올 공산이 크고 그 장면을 가장 날카롭게 벌금처럼 물릴 수 있는 쪽도 뉴캐슬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뉴캐슬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바르셀로나 vs 라요 바이에카노.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초반부터 무리하게 몰아붙이느냐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페널티 박스 주변 공격 밀도를 얼마나 더 끌어올리느냐가 핵심이다. 라민 야말이 측면에서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며 상대 수비를 끌어낸 뒤 다시 바깥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반복하면 라요 수비 라인은 한 번에 두 방향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한다. 이 과정에서 풀백은 바깥을 따라갈지 안쪽 커버를 우선할지 망설이게 되고 센터백은 문전 안마킹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국면으로 들어간다. 바로 그때다니 올모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들어가면 바르셀로나 공격의 결은 훨씬 더 날카롭게 살아날 수 있다. 결국 문전 앞 혼전 상황에서 바르셀로나 선수들에게 슈팅 기회가 창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특히 페란 토레스는 이런 혼전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공간을 보고 들어가는 자원이라 첫 번째 슈팅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 장면에서 훨씬 더 위협적일 수 있다. 바르셀로나는 승부처로 갈수록 공격을 길게 늘어뜨리는 팀이 아니라 박스 주변의 숫자를 더 압축하며 상대 수비를 빠르게 흔드는 쪽에 가깝다. 그래서 라요가 전반에는 잘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흐를수록 박스 앞과 문전 안쪽에서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라요도 대 프루토스와 알바로 가르시아의 전진으로 한두 번은 바르셀로나 수비 뒷공간을 건드릴 수 있다. 하지만 그 공격이 끊긴 뒤 다시 내려서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바르셀로나는 곧바로 반대 전환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으로 다시 밀고 들어올 수 있다. 28라존이 안쪽으로 들어와 연결을 만들더라도 바르셀로나처럼 세컨볼 경합 이후 제압박이 빠른 팀을 상대로는 한 번의 공격의 길이를 길게 가져가기가 쉽지 않다. 결국 라요는 공격에서 뭔가를 해내기보다 수비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더 중요한 흐름으로 끌려갈 수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바르셀로나에게 더 유리하다. 라민 야말이 수비를 비틀고 따니 올모가 그 틈을 먹고 들어가고 페란 토레스가 문전 안쪽에서 마무리각을 잡는 구조는 수비가 한 발만 늦어도 바로 위협 장면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바르셀로나는 페널티 박스 주변 공격 밀도를 더 높이며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라요 수비는 바깥과 안쪽, 첫 슈팅과 세컨볼, 문전 마킹과 컷백 대응을 동시에 떠안아야 한다. 결국 이 매치업은 바르셀로나가 하프 스페이스 공략과 문전 앞 혼전 장악력으로 주도권을 잡고 더 많은 결정적 슈팅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르셀로나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페예노르트 vs 아약스. 이 경기는 누가 더 화려하게 공격하느냐보다 누가 중앙 점유와 세컨드 지역을 더 오래 자기 쪽으로 붙잡아 두느냐가 핵심이다. 페예노르트는 전형적인 포백을 활용하지만 수비 시에는 윙포워드들까지 모두 내려오며 식스백 형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중앙에서 풀어가려는 공격을 생각보다 답답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황인범이 중앙에서 볼 점유율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경기 흐름의 속도와 방향이 자연스럽게 페예노르트 쪽으로 넘어오게 된다. 압박을 받는 구간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짧은 연결과 방향 전환으로 상대가 쫓아가야 하는 그림을 계속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컨드 지역에서는 곤살로 보르지스가 커버링을 담당하며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크다. 상대가 흘려낸 볼이나 2차 전개를 먼저 정리해주면 페예노르트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가는 연결이 더 간결해질 수 있다. 이 흐름이 살아나면 우에다의 가치가 더 커진다. 우에다는 일본 국가대표 공격수답게 문전에서의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갖춘 자원이라 여러 번 두드리는 공격보다 한 번 열린 찬스를 더 날카롭게 끝낼 수 있다. 결국 페예노르트는 수비 시 식스백 형태로 버티고 중앙에서는 황인범이 점유를 장악하며 세컨드 지역에서는 보르지스가 안정감을 유지하고 마지막에는 우에다가 결과를 내는 구조가 가장 자연스럽다. 반면 아약스는 돌베르, 글루흐, 클라센의 연결 자체는 분명히 위협적이지만 이번 구도에서는 페예노르트의 중앙 통제와 수비 숫자를 동시에 흔들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격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흐름이 팽팽하게 흘러가더라도 마지막 박스 안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페예노르트 쪽 기대값이 더 높다고 봐야 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페예노르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위트레흐트 vs GA 이글스. 이 경기는 누가 더 오래 점유하느냐보다 누가 더 정확하게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놓고 반대편 빈 공간을 찌르느냐가 핵심이다. 위트레흐트는 공격 시 중앙을 억지로 뚫기보다 측면 공간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고 풀백 오버래핑과 미겔 로드리게스의 인버티드 움직임이 맞물릴 때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밀어넣는 힘이 분명하다. 이렇게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면 제키엘이 중원에서 짧게 템포를 정리한 뒤 반대 측면으로 전환하는 패스가 훨씬 더 위협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패스가 이 경기의 결정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쪽에서 미겔 로드리게스가 안으로 접으며 수비를 끌어내고 풀백이 바깥 오버래핑으로 시선을 더 묶어두면 반대편 공간은 자연스럽게 넓어진다. 그 순간 들어가는 킬 패스는 단순한 전개가 아니라 수비 블록 자체를 뒤집는 패스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드 위트가 세컨드 라인에서 박스 안쪽으로 타이밍 좋게 침투하면 첫 크로스가 아니더라도 문전 앞 혼전 상황과 세컨볼 경합에서 위트레흐트 쪽 슈팅 기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 어헤드 이글스도 스미트의 마무리 감각과 수레이의 움직임으로 맞불을 놓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팀이 위협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린토스트를 중심으로 중원 간격이 먼저 안정돼야 하고 측면이 흔들린 뒤에도 반대편 커버가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 한다. 지금 상성에서는 바로 그 부분이 가장 불안하게 보인다. 위트레흐트가 한쪽 측면에서 숫자를 모아 압박과 공격을 동시에 걸면 고 어헤드 이글스 수비는 계속 한쪽으로 끌려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상태에서 반대 전환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풀백 1대1 대응과 문전압 마킹이 동시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위트레흐트는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을 넓히기보다 더 압축하며 파이널 서드에서 패스 속도를 끌어올리는 팀이라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문전 장면의 질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매치업은 위트레흐트가 측면 활용과 반대 전환, 그리고 세컨드 라인 침투까지 연결하며 더 많은 결정적 장면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한쪽으로 몰아넣고 반대편을 찍고 문전 앞에서 두 번째 슈팅까지 이어가는 흐름이 승부를 가를 공산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위트레흐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아탈란타 vs 헬라스 베로나. 이번 경기는 누가 더 오래 점유하느냐보다 누가 후반 승부처에서 더 빠르게 수비를 페널티 박스 안으로 몰아넣느냐가 핵심이다. 아탈란타는 최근 후반 승부처 구간에 접어들수록 공격 방향을 더욱 직선적으로 가져가는 팀이다. 이게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베로나는 3백 구조로 숫자를 맞춰 놓을 수는 있지만 측면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장면과 그 다음 낮은 크로스 대응에서 순간적으로 라인이 너무 깊게 내려앉는 흐름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 캐텔라이르가 측면에서 치고 들어가며 낮은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면 수비수들은 박스 안쪽으로 계속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겉으로는 수비 숫자가 많아 보이는데 정작 박스 바깥과 하프 스페이스 중간 지대는 비는 장면이 생길 수 있다. 바로 그 지점을 크르스토비치가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그 순간 세컨드 라인에서 크르스토비치가 하프 스페이스를 타고 침투에 들어가면 상대 수비가 다시 몸을 돌리기 전에 날카로운 슈팅각이 열릴 수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의 시작점에는 에데르송이 있다. 에데르송이 중원에서 볼을 회수하고 한 박자 빠르게 전진 연계를 넣어주기 시작하면 아탈란타는 굳이 무리하게 정면을 부수지 않아도 된다. 바깥으로 한번 밀고 안쪽으로 다시 찌르고 낮은 크로스와 컷백으로 마무리 구간을 반복적으로 두드리면 된다. 베로나도 브라다리치의 왼발 전개와 갈리아르디니의 중원 버티기로 한 번씩 흐름을 끊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전체 경기 결을 놓고 보면 아탈란타 쪽이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의 방향성이 더 선명해진다. 특히 상대 박스 안으로 수비를 밀어넣은 뒤 세컨볼과 컷백을 다시 회수하는 장면까지 붙기 시작하면 베로나는 수비 숫자를 유지하고도 실질적인 방어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경기는 단순히 측면 한 번을 잘 쓰는 팀이 유리한 경기가 아니다. 측면 직선성, 낮은 크로스, 하프 스페이스 침투, 그리고 그 이후 슈팅까지 한 호흡으로 이어지는 팀이 결국 웃을 가능성이 높다. 그 구도에서는 아탈란타 쪽 손이 확실히 더 올라간다. 후반으로 갈수록 더 빠르고 더 직접적으로 몰아붙이는 팀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번 매치업은 아탈란타 승리 흐름이 훨씬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탈란타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볼로냐 vs 라치오. 이번 경기는 누가 더 오래 점유하느냐보다 누가 후반 구간에 더 날카로운 박스 공략 루트를 만들 수 있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볼로냐는 원래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성향이 강한 팀이다. 이 팀의 위험성은 단순히 많이 뛰는 데 있지 않다. 상대 수비가 체력적으로 한 박자씩 늦어지기 시작하는 구간을 정확히 기다렸다가 측면 돌파와 컷백 빈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있다. 특히 로우가 측면에서 볼을 잡고 수비를 정면으로 세운 뒤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거나 바깥으로 빠져나가며 컷백 타이밍을 만드는 장면은 시간이 갈수록 더 위협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라치오 수비가 그 장면을 막기 위해 라인을 낮추고 박스 안 숫자를 늘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페널티 박스 앞과 하프 스페이스 주변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프로일러의 침투가 중요해진다. 프로일러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라치오 입장에서는 측면 컷백을 먼저 막을지 페널티 스팟 주변으로 들어오는 이선 침투를 먼저 잡을지 판단이 꼬일 수밖에 없다. 이 판단이 한 번만 늦어져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마무리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올 수 있다. 볼로냐는 굳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몰아치지 않아도 된다.
카스트로가 앞에서 버텨주며 센터백을 묶어두고 로우가 측면에서 수비를 계속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그 사이 프로일러가 두 번째 침투를 가져가는 구도만 유지되면 된다. 그러면 라치오의 최종 수비는 공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느라 계속 한 발씩 늦게 반응할 수 있다. 라치오도 노슬링과 이삭센의 전진성으로 맞불을 놓을 힘은 있다. 로벨라의 전개가 살아나면 템포를 바꿔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구도는 라치오가 먼저 자기 장점을 쓰기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에서 밀리며 자기 진영으로 더 많이 끌려 내려올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박스 안 수비 숫자는 늘어도 실제로는 컵백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동시에 제어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볼로냐가 후반 구간으로 갈수록 로우의 돌파와 컵백 타이밍을 살리고 그 위에서 프로일러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얹으며 결정적인 슈팅 장면을 더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으로도 시간대 흐름상으로도 볼로냐 쪽 승리 설계가 더 선명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볼로냐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올림픽 리옹 vs AS 모나코. 이번 경기는 중앙 숫자보다 전환 한 번 이후 어떤 통로가 열리느냐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리옹은 4-3-1, 이 특성상 중앙은 촘촘하게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공격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엇박자로 겹치면 측면 뒤쪽만 비는 게 아니라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 연결 통로가 같이 열린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경기의 핵심 약점이 될 수 있다. 한 번의 방향 전환만 허용해도 반대 측면에서 돌파와 컵백 루트가 동시에 열리는 위험한 그림이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모나코는 이 통로를 찌르기에 꽤 적합한 팀이다. 골로빈이 중원에서 짧게 호흡을 맞추며 방향을 바꾸고 아클리오체가 반대편 하프 스페이스로 미리 숨어들어 패스를 받아내는 장면이 나오면 리옹 수비는 몸의 방향부터 다시 잡아야 한다. 그 순간 아클리오체가 단순히 안쪽으로만 접는 게 아니라 측면 깊숙한 지역까지 파고들며 엔드라인 근처에서 컵백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돌파 자체보다 수비가 골문 앞에 정렬되기 전에 마지막 패스가 나간다는 데 있다. 비에레트는 이런 흐름에서 가장 빛나기 쉬운 자원이다. 박스 안에서 정적인 타깃 역할보다 컵백이 들어오는 순간 수비수 앞에서 짧게 벗겨 들어가며 마무리 타이밍을 잡는 데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골로빈 역시 박스 바깥 정면이나 왼쪽 안쪽 구역에서 두 번째 연결을 받아 직접 마무리하거나 다시 한번 찔러줄 수 있다. 현대축구에서 방향 전환이 무서운 이유도 여기 있다. 한쪽으로 수비를 끌어당긴 뒤 반대편 하프 스페이스로 공이 넘어가는 순간 원래 촘촘해야 할 수비 간격이 한 번에 찢기기 때문이다. 리옹은 중앙 수적 우위를 믿고 안쪽 간격을 맞추려 하겠지만 풀백 전진 타이밍이 겹치는 순간 그 중앙 우위가 오히려 바깥 통로를 비워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술치와 톨리소가 안쪽에서 전개를 정리해도 공을 잃은 뒤 측면 복귀와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늦으면 모레이라의 전진성보다 수비 불안이 더 먼저 드러날 수 있다. 반면 모나코는 굳이 복잡하게 꼬지 않아도 된다. 중원에서 한 번 맞추고 반대편 하프 스페이스로 한 번 찔러넣고 마지막 컵백이나 라스트 킬 패스로 끝내는 흐름만 살아도 충분히 리옹의 마지막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다. 아클리오체가 반대편 하프 스페이스에 미리 숨어들어 전환 패스를 받아낸 뒤 측면 깊숙한 지역까지 전진해 컵백 타이밍을 가져간다면 리옹은 골문 앞 정렬이 끝나기 전에 다시 돌아서야 한다. 결국 골문 앞에서는 비에레트나 골로빈을 향한 결정적인 마지막 패스가 열릴 수 있고 그 장면이 반복되면 경기의 무게중심은 자연스럽게 모나코 쪽으로 기울 수 있다. 이번 승부는 리옹의 중앙 안정감보다 모나코가 반대 전환과 컵백으로 어느 쪽 수비 통로를 먼저 찢어내느냐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리옹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에스턴빌라 vs 웨스트햄. 이번 경기는 점유율 숫자보다 전환 국면에서 누가 더 빠르게 앞을 보고 누가 더 빨리 박스 앞 숫자를 맞추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아스톤빌라는 볼을 탈취한 직후 전방으로 속도를 붙이는 구조가 분명하고 와킨스의 대각선 침투와 부엔디아의 하프스페이스 연계, 바클리의 전진 운반이 맞물리면 공격이 단숨에 파이널 서드까지 도달할 수 있다. 반면 웨스트햄은 최근 들어 공을 잃은 뒤 되찾아오는 압박보다 다시 라인을 세우는 과정 자체가 한 박자씩 늦는 흐름이 자주 보인다. 그래서 전환 한 번에 중원 숫자가 비고 그 뒤 수비 라인만 먼저 물러서면서 박스 앞 공간이 무인지경처럼 열리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아스톤빌라 입장에서는 바로 그 구간이 가장 달콤한 공략 지점이다. 바클리가 중원에서 공을 몰고 나와 상대 1차 압박을 넘기고 맥기니 옆에서 전진각을 잡아주고 부엔디아가 그 사이에서 반템포 빠르게 연결해버리면 웨스트햄의 미드필더 라인은 뒤집힐 수 있다. 그 순간 와킨스가 센터백과 윙백 사이를 찍고 들어가면 박스 안 직접 슈팅각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패턴은 단순히 한 번의 침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웨스트햄은 역습 상황에서 수비 숫자가 상대보다 열세에 놓이는 장면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전개를 막아도 세컨볼과 컵백 대처까지 한 번에 정리하지 못하면 바로 두 번째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특히 페널티 박스 앞에서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이 분리되는 장면이 다시 나오면 아스톤빌라는 바클리와 맥긴의 중거리 타이밍 부엔디아의 짧은 스루 패스, 와킨스의 박스 안 러닝을 한꺼번에 살릴 수 있다. 웨스트햄도 보엔의 날카로운 대각선 침투와 카스텔리아노스의 버팀으로 맞불을 놓을 여지는 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웨스트햄은 공격으로 나가는 장면보다
공을 잃은 뒤 다시 뒤를 메우는 과정에서 훨씬 더 큰 불안을 노출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가 열릴수록 그리고 서로 전환 빈도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웨스트햄의 약점이 더 크게 드러날 공산이 크다. 아스톤빌라는 그 약점을 가장 잘 찌를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팀이다. 중원에서 탈압박 이후 전진하는 속도, 이선의 연속 가담, 와킨스의 뒷공간 침투까지 전부 웨스트햄의 느린 전환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결국 이 경기는 웨스트햄이 라인을 세우기 전에 아스톤빌라가 얼마나 많이 박스앞 숫자를 맞추느냐의 싸움이고 그 흐름에서는 아스톤빌라 쪽 기대값이 더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스톤빌라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토트넘 vs 노팅엄 이 경기는 단순히 누가 더 오래 점유하느냐보다 누가 더 빠르게 수비 라인을 찢어내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토트넘은 파이널 서드에서 직선적인 패스 한 번으로 최종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구성을 갖고 있다. 핵심은 사비 시몬스의 판단이다. 사비 시몬스가 중원과 이선 사이에서 볼을 잡고 상대 압박을 비껴선 뒤 전방을 보는 순간 토트넘 공격은 가장 위협적인 장면으로 곧바로 전환될 수 있다. 노팅엄은 최근 중앙 수비수들의 라인 컨트롤이 일정하지 못하다.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인터셉트를 시도할 때 뒤쪽 수비의 커버 슬라이드가 늦어지면서 라인이 수평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쉽게 갈라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럴 때 상대 미드필더의 단 한 번의 날카로운 직선 패스에도 박스 앞 공간이 크게 열린다. 바로 이 타이밍이 사비 시몬스가 가장 잘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 사비 시몬스가 그 틈을 잇고 스루 패스를 찔러 넣는다면 콜로 무아니가 바깥에서 안으로 파고들거나 마티스 텔이 대각선으로 침투하며 골키퍼와 1대1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텔은 정지된 수비보다 방향을 바꾸는 수비를 상대로 훨씬 강한 자원이라 노팅엄 최종 수비가 한 번만 발을 엇박자로 맞춰도 그대로 뒷공간을 허용할 수 있다. 콜로 무아니 역시 중앙에만 고정되지 않고 채널로 빠져나가며 수비를 흔드는 성향이 있어 노팅엄 센터백 입장에서는 누구를 따라갈지 판단이 늦어질 여지가 있다. 반면 노팅엄도 허드슨 오도이의 안쪽 침투와 깁스 화이트의 전진 패스로 반격 장면을 만들 수는 있다. 이고르 제수스가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장면까지 살아나면 토트넘 수비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매치업에서는 노팅엄 공격보다 수비 라인의 불안이 더 크게 보인다. 전진 인터셉트는 과감한데 그 뒤를 받쳐주는 커버 슬라이드가 느리면 토트넘처럼 직선 패스와 침투 속도가 좋은 팀을 상대로는 리스크가 훨씬 커진다.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가 볼을 쥐고 있을 때 텔과 콜로 무아니가 동시에 라인 뒤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지가 많다. 한쪽만 막으려 해도 반대 채널이 열리고 수비가 물러서면 사비 시몬스가 박스 앞에서 다시 템포를 조절하며 찬스를 재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노팅엄 수비가 경기 내내 라인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토트넘은 직선 패스와 침투 조합으로 계속해서 골문을 직접 두드릴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상대 수비의 구조적 약점을 가장 날카롭게 파고들 수 있는 상성에 가깝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토트넘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마인츠오 vs 프랑크푸르트 이 경기는 누가 더 오래 점유하느냐보다 누가 더 먼저 상대 첫 패스를 터치로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프랑크푸르트는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공격을 한 번에 찍기보다 안전하게 다시 연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문제는 그 안전한 선택이 마인츠를 상대로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인츠는 전방 압박이 들어가는 순간 단순히 볼만 따라가는 팀이 아니라 상대 첫 패스 방향과 다음 선택지까지 같이 묶어버리며 인터셉트 지점을 석점하는 쪽에 더 가깝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재성이 있다. 이재성이 프랑크푸르트의 안전지향 패턴을 읽고 하프라인 근처에서 인터셉트 지점을 선점한다면 그 순간 마인츠의 공격은 곧바로 골문을 향하는 직선적인 역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아미리가 그 볼을 한 번에 앞으로 밀어넣고 흘러바흐가 센터백과 윙백 사이 채널로 찍고 들어가면 프랑크푸르트 수비는 뒤로 돌아서 뛰는 수밖에 없다. 특히 프랑크푸르트가 전진 압박을 풀어낸 뒤에도 종패스 대신 수평 패스와 후방 패스에만 의존하는 장면이 반복되면 마인츠는 압박 라인을 무리 없이 다시 세우고 같은 덫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 이 흐름은 전반부터 바로 보일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가 볼 점유를 가져가는 듯 보여도 실질적인 전진성이 부족하면 오히려 더 위협적인 찬스는 마인츠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 차이는 더 선명해질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원정에서 조심스러운 첫 패스가 반복될수록 전진 패스의 각도가 더 닫히고 그러면 에브누탈리브와 크나우프의 장점도 살아나기 전에 수비가 이미 자리를 잡게 된다. 반면 마인츠는 전방 압박과 중원 재탈취 그리고 새로 전개까지 한 흐름으로 묶을 수 있어 경기의 체감 흐름을 훨씬 더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결국 이 매치업은 예쁘게 빌드업을 이어가는 팀보다 상대의 안전한 첫 선택을 가장 매섭게 끊고 바로 골문으로 달려드는 팀이 유리하다. 그 기준에서는 마인츠 쪽 전개와 압박 구조가 훨씬 더 선명하다. 전진 패스의 정확도, 압박 타이밍, 그리고 인터셉트 이후 직선 역습의 완성도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승부는 마인츠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인츠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셀타비고 vs 디알라베스 이번 경기는 누가 더 화려한 이름값을 갖고 있느냐보다 누가 더 신선한 몸 상태로 후반 승부처까지 전술 강도를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다.
셀타비고는 유로파리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주중에 쉬지도 못하고 프랑스까지 다녀온 상황이라 전후반 내내 같은 강도로 압박과 커버를 반복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알라베스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충분히 휴식을 취한 상황이라 100%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쪽에 가깝다. 이 차이는 경기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알라베스는 후반 막판에 접어들수록 상대 수비의 체력이 저하되는 시점에 더욱 집요하게 페널티 박스를 파고드는 팀이다. 특히 카를로스 아레나가 측면에서 끊임없이 치고 들어가며 낮은 크로스를 공급하기 시작하면 체력적으로 지친 셀타비고 수비수들은 발이 점점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을 노출할 수 있다. 이 타이밍에 안토니오 블랑코가 세컨드 라인에서 영리하게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한다면 이야기는 훨씬 더 단순해진다. 첫 번째 크로스가 바로 마무리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박스 옆과 페널티 스팟 주변에서 두 번째 장면이 계속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토니 마르티네스가 문전 앞에서 센터백을 고정시키고 볼이 떨어지는 구간마다 몸을 던져 마무리 자세를 만들면 셀타비고 수비는 대응 우선순위가 꼬일 수밖에 없다. 셀타비고도 보르아 이글레시아스의 박스 장악과 엘 압델라우이의 돌파, 일라익스 모리바의 볼 운반으로 반격 장면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셀타비고가 공격에서 무엇을 보여주느냐보다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얼마나 버티지 못하느냐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중 프랑스 원정 소모 이후 다시 리그 경기로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측면 수비 복귀와 박스 앙커버 타이밍이 미세하게 늦어질 수 있다. 알라베스는 바로 그 미세한 지연을 가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팀이다. 측면에서 한번 흔들고 낮은 크로스로 발밑을 건드리고 그 다음 순간 블랑코가 하프 스페이스를 먹으며 다시 박스 정면을 찌르는 구조가 반복되면 셀타비고는 수비 숫자를 갖추고도 실질적인 통제를 잃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타비고의 개별 능력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매치업은 전력 비교보다 체력 격차, 후반 압박 지속력, 박스 안 침투 완성도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경기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는 알라베스 쪽 손을 들어줄 만한 근거가 더 분명하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카를로스 아레나의 측면 침투와 낮은 공급, 안토니오 블랑코의 하프 스페이스 점유, 토니 마르티네스의 문전 마무리 구도가 셀타비고 수비를 계속 흔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전반보다 후반 승부처에서 알라베스 쪽 기대값이 더 크게 올라가는 매치업이라고 봐야 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셀타비고 패 강추 언더오버 추천 흐로닝원 vs 에이지 알크마르 이번 경기는 누가 더 화려하게 공격하느냐보다 누가 더 안정적으로 볼 주변 숫자를 확보하고 그 우위를 경기 전체로 확장하느냐가 핵심이다. 알크마르는 최근 전체적인 볼 점유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팀이다. 그리고 그 방식이 단순하지 않다. 볼이 위치한 지역 근처에 3-4명의 선수를 빠르게 배치해 패스기를 여러 개 만들고 그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 압박을 비틀어버린다. 이 과정에서 미난스가 중간 지점에서 받아주고 파타티가 측면에서 폭을 만들고 페럿이 박스 안에서 최종 마무리 타이밍을 잡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결국 알크마르는 볼 점유율과 경기 주도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그림으로 경기를 자기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팀이다. 반면 흐로닝어는 4-4, 이 구조상 블록 자체는 선명하지만 볼이 놓인 구역에 상대가 3-4명을 붙여 들어오기 시작하면 볼 주변 압박에서 숫자 열세가 생길 수 있다. 특히 타하가 측면에서 역습의 출발점을 만들기 전에 이미 중원과 측면 연결고리가 끊기면 윌름손은 박스 안에서 고립되고 레싱크는 커버 범위를 과하게 넓게 가져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흐로닝어는 자기 장면을 만들기보다 상대 패스 네트워크를 따라다니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알크마르 입장에서는 이 흐름이 가장 편하다. 볼을 오래 주면서도 무의미하게 돌리는 팀이 아니라 볼이 있는 구역에 숫자를 붙여 상대를 압박하고 그 다음 구역으로 빠르게 옮기는 전개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파타티가 우측에서 볼을 받는 장면에서는 흐로닝언 왼쪽 라인이 안쪽과 바깥을 동시에 의식해야 한다. 그 순간 미난스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받아주고 페럿이 센터백 사이를 파고들면 흐로닝언 수비는 누구를 먼저 잡아야 할지 기준점이 흔들릴 수 있다. 흐로닝언도 윌름손의 문전 움직임과 타하의 드리블로 한두 번 위협 장면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매치업은 개별 공격 한두 번보다 누가 더 자주 자기 방식으로 볼을 다루고 상대를 움직이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그 기준에서는 알크마르가 한 수 위다. 볼이 있는 지역에 3-4명을 붙여 패스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우위를 곧바로 다음 구역 점유로 연결하는 과정이 훨씬 정교하다. 그래서 흐로닝어는 전반부터 자기 진영에서 수비 블록을 좌우로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고 후반으로 갈수록 한 발 늦는 압박과 한 발 늦는 커버가 누적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알크마르는 점유 우위를 넘어 박스 앞 장면의 완성도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알크마르가 수적 우위를 통한 패스 네트워크로 흐름을 잠식하고 그 흐름을 페럿과 파타티, 미난스 조합의 마무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흐로닝언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SC 텔스타 vs PSV 이번 승부는 접전 구도보다 한쪽이 경기 주도권을 길게 쥐고 가는 흐름으로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많은 전력적 차이가 발생되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아인트호벤 선수들이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을 잡아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텔스타가 중원에서 버티고 라인을 정리하려 해도 아인트호벤은 굳이 복잡하게 풀지 않아도 된다. 비어르만이 3선과 2선 사이에서 볼을 받아 전개 방향을 정리하고
좌측으로 빠르게 열어주는 순간 공격의 출발 자체가 빨라진다. 그 다음은 드리우웨크의 구간이다. 드리우웨크가 좌측 윙에서부터 터치라인을 따라 올라가며 수비를 정면으로 흔들고 드리블 돌파 이후 컵백 형태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자주 만들어낸다면 텔스타 수비는 바깥과 안쪽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 장면이 반복되면 윙백은 바깥에서 밀리고 스토퍼는 안쪽을 의식하면서도 드리우웨크 쪽 커버를 나가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박스 안쳐 수비 위치가 흔들리고 컵백이 한 번만 정확하게 들어와도 중앙 결정구역이 열린다. 사이바리는 바로 그 구간에서 가장 위협적이다. 정적인 스트라이커처럼 서 있기보다 박스 앞에서 타이밍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며 볼이 오는 순간 짧은 터치 뒤 바로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이다. 그래서 드리우웨크의 돌파와 컵백, 그리고 사이바리의 중앙 마무리 루트가 오늘 경기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텔스타가 리트마이스터 반 더 캄프를 중심으로 중원 연결을 해보더라도 아인트호벤의 제압박과 볼 회수 속도를 버텨내지 못하면 결국 수비 시간만 길어질 수 있다. 특히 한 번 막아내고 나서도 두 번째 볼이 계속 PSV 쪽으로 떨어지면 텔스타는 라인을 올려나갈 틈조차 잃게 된다. 아인트호벤은 좌측만 쓰는 팀이 아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굳이 다른 길을 길게 돌아갈 이유도 없다. 가장 강한 루트가 가장 잘 먹히는 상성이기 때문이다. 비어르만이 템포를 잡고 드리우웨크가 측면을 찍고 사이바리가 안에서 마무리하는 장면이 반복되면 텔스타 수비는 시간이 갈수록 중심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전체 전력 차이 위에 좌측 돌파와 컵백이라는 명확한 패턴까지 겹치는 승부라 흐름이 아인트호벤 쪽으로 길게 기울 공산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텔스타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마르세유 vs 릴 OSC. 이번 경기는 누가 더 오래 점유하느냐보다 누가 하프스페이스 쪽 중간지대를 먼저 선점하고 거기서 다음 동작을 더 빠르게 이어가느냐가 핵심이다. 그 지점에서 마르세유 쪽 손이 더 올라간다. 릴은 최근 전방 압박 후 미드필더 라인의 리커버리가 늦어 하프스페이스 쪽 중간지대가 지나치게 넓게 열리는 장면을 자주 내주고 있다. 그래서 상대 이선 자원들이 그 공간에서 여유롭게 몸을 돌리고 다음 패스를 고르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진다. 이건 이번 매치업에서 꽤 치명적일 수 있다. 마르세유의 호이비에르와 그린우드가 이 공간으로 내려와 짧은 패스로 템포를 끌어올린 뒤 측면으로 전원 패스를 정확히 뿌려주기 시작하면 릴 수비 블록은 좌우로 계속 끌려 나올 수밖에 없다. 한쪽에서 짧게 묶어놓고 반대편으로 볼을 돌려버리면 릴은 압박 복귀와 측면 커버를 동시에 해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릴은 이 두 동작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흐름이다. 결국 측면 윙백이나 넓게 선 공격 자원이 전진할 시간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크로스와 컵백 루트에서 고급 찬스를 연달아 만들 수 있는 구도가 나온다. 오바메양은 이런 전개에서 가장 빛난다. 정면에서 버텨주기보다 수비가 좌우로 흔들린 다음 생기는 틈으로 먼저 들어가는 움직임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린우드 역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며 슈팅을 바로 가져갈 수 있고 한 번 더 짧게 연결해 반대편 찬스까지 살릴 수 있다. 반면 릴은 지루의 포스트 플레이와 하랄손의 이선 침투, 페르난데즈, 파르도의 측면 돌파로 장면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장면이 선명하게 이어지려면 중원 두 줄이 먼저 안정적으로 붙어줘야 하고 압박 이후 리커버리 타이밍도 맞아야 한다. 지금처럼 중간지대가 비는 흐름이 반복되면 마르세유는 굳이 무리하게 정면을 부수지 않아도 된다. 짧게 묶고 옆으로 벌리고 다시 안쪽으로 찔러 넣는 전개만 반복해도 릴 블록은 점점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순한 개인 능력 싸움보다 중간지대를 누가 더 영리하게 활용하고 누가 더 빠르게 좌우 폭을 바꿔 쓰느냐의 싸움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그 구도라면 마르세유가 경기 흐름을 먼저 쥐고 승부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르세유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파리FC vs 르하브르 AC. 이번 경기는 누가 더 오래 몰아치느냐보다 누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더 편하게 다음 장면을 설계하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르하브르는 최근 중원 압박 라인이 위로만 뜨고 그 뒤 세컨드존에 대한 커버가 따라 올라오지 못하면서 허리 구간이 통째로 열리는 장면을 노출하고 있다. 이 지점은 파리FC 같은 팀에게 꽤 달콤한 공간이 될 수 있다. 파리FC는 5-4-1이라고 해서 무조건 깊게 내려앉아만 있는 팀이 아니다. 중원에서 한번 볼을 따내거나 짧은 리턴 패스를 통해 전방과 연결되는 타이밍을 잡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공격의 결을 바꿀 수 있다. 특히 카마라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전방 공격수들과 여유롭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면 르하브르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 정렬이 끝나기도 전에 위험 구간으로 볼이 들어올 수 있다. 제벨스가 앞에서 버텨주고 이고네가 안쪽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면 파리FC의 전개는 단순한 롱볼이 아니라 라인 사이를 찌르는 침투 패턴으로 바뀐다. 카마라가 이 지점에서 볼을 따내거나 리턴 패스를 받아놓고 수비 라인 뒷공간 침투를 통해 절묘한 라인 브레이킹 무브먼트를 보여준다면 르하브르의 수비는 간격을 다시 맞추기도 전에 박스 안쪽 대응부터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밀릴 수 있다. 이게 이번 경기의 핵심이다. 르하브르는 압박 자체가 없는 팀이 아니라 압박 이후에 커버가 늦다. 그래서 앞선이 위로 뜨는 순간 뒤 허리 공간이 비고 그 틈을 상대 플레이메이커가 잡아먹으면 수비 라인은 한 발 늦게 반응하게 된다. 파리FC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릴 수 있는 팀이다. 굳이 무리하게 템포를 끌어올리기보다 중원에서 상대 간격이 벌어지는 찰나를 읽고 한 번에 전방을 찌르는 쪽이 더 위협적일 수 있다.
르하브르도 수마레와 만빈비의 전진성, 케츠타의 연결 능력으로 반격 장면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구도에서는 자신들이 먼저 판을 설계하기보다 허리 구간이 흔들리며 상대 플레이메이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쪽이 더 위험하다. 결국 파리FC가 하프라인 근처 플레이메이킹과 전방 침투의 타이밍을 먼저 잡고 르하브르가 세컨드 존 보호에서 늦는다면 경기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파리FC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파리FC가 구조적으로 더 편한 승부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리FC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스타드렌 vs FC 메스. 이 경기는 겉보기엔 포메이션 대결처럼 보여도 실제 승부는 삼성과 최종 수비 사이 공간을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메스는 최근 그 구간의 간격이 태평양처럼 넓어지는 흐름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상대 2선 자원들이 중앙에서 공을 받을 때 압박이 늦고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 채 다음 선택지를 정리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바로 그 장면은 스타드렌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다. 엠볼로가 중앙 미드필더 진영으로 한번 내려와 볼을 받아준 뒤 몸을 돌리고 메를랑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슬쩍 들어오며 방향을 바꿔주면 메스 수비는 누구를 먼저 잡아야 할지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 이때 무사 알타마리가 반대편에서 대각선으로 파고들거나 엠볼로가 직접 수비 라인 뒤를 다시 찍고 들어가면 수비 블록은 한 번에 갈라질 가능성이 높다. 메스 입장에서는 트라오레가 이 앞 공간을 메워줘야 하지만 중원 한 명이 나간 뒤 뒷선과의 간격이 벌어져 있으면 볼을 가진 자원과 침투하는 자원을 동시에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렌의 이선과 윙백, 투톱이 중앙에서 볼을 한번 만지고 방향을 바꾸는 장면 자체가 치명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엠볼로와 메를랑이 중앙 미드필더 진영에서 볼을 받아 방향을 전환한 뒤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절묘하게 라인 브레이킹 무브먼트를 가져가면 매치는 재정비가 끝나기 전에 바로 골키퍼와 1대1 장면을 허용할 위험이 있다. 이 장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렌은 중앙 숫자가 많아 첫 번째 패스가 끊겨도 세컨볼 경합에서 다시 공격권을 잡을 수 있고 다시 같은 공간을 두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메스가 라인을 내리면 렌은 박스 앞에서 엠볼로의 등지는 플레이와 알타마리의 대각 침투로 흔들 수 있다. 반대로 메스가 라인을 올리면 메를랑의 안쪽 진입과 전진 패스, 그리고 엠볼로의 침투 타이밍이 더 쉽게 살아날 수 있다. 즉 메스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3선 뒤 공간과 최종 수비 앞 공간을 모두 지켜내야 하는 어려운 경기를 맞는다. 치타이슈빌리와 이부 사네가 전방에서 반격 장면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그 반격이 완성되기 전에 메스 수비가 더 자주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렌이 중앙에서 한 번 받아 방향을 바꾸고 곧바로 라인 뒤를 찌르는 장면이 누적되면 메스는 경기 내내 뒤로 돌아 뛰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전체 흐름을 길게 놓고 보면 스타드렌이 구조적으로 더 많은 정답을 가진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타드렌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장크트 파울리 vs 프라이부르크. 이번 경기는 누가 더 오래 공을 잡느냐보다 누가 더 먼저 상대 압박의 빈 구간을 읽고 최종 라인 뒤를 찌르느냐가 핵심이다. 프라이부르크는 전방 압박 가담 각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 압박이 상대 센터백의 시야를 완전히 지우지 못하는 순간이 있고 바로 그 찰나가 이번 경기의 가장 위험한 구간이 될 수 있다. 상파울리는 그 장면을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 중원에서 짧게 한번 받아주고 어빈이 상대 미드필더를 끌어당기고 마티아스 페레이라, 라게가 전진 방향을 잡아주면 곧바로 전방 패스 타이밍이 열린다. 그리고 그 순간 아운톤지가 영리하게 라인 브레이킹 타이밍을 정확히 가져간다면 뒷공간을 향한 한 번의 침투만으로도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가 상파울리 쪽으로 기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압박을 시작할 때는 괜찮지만 그 다음 장면에서 센터백 뒤의 공간을 완전히 잠그지 못하는 순간이 분명히 나온다. 상파울리는 바로 그 틈을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찌를 수 있는 팀이다. 굳이 측면에서 오래 돌리거나 무리하게 숫자를 쌓을 필요도 없다. 센터백이 볼을 잡았을 때 시야를 확보하는 순간 전방으로 길게 혹은 빠르게 꽂아 넣는 패스 한 번이면 충분히 수비 배우를 흔들 수 있다. 여기에 어빈의 전진 가담이 붙으면 박스 앞 두 번째 장면까지 이어질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 입장에서는 그리포의 킥과 에게슈타인의 순환으로 점유를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점유를 주는 것과 경기의 가장 위험한 장면을 통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번 매치업에서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가 전방에서 압박을 걸다가도 상파울리 센터백에게 시야와 시간을 동시에 허용하는 순간 오히려 자기 수비라인이 더 큰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아운톤지처럼 수비라인 어깨를 읽고 출발 타이밍을 가져가는 공격수에게는 이런 장면이 한 번만 나와도 충분히 치명적이다. 상파울리는 이 침투를 중심으로 경기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고 프라이부르크는 그 한 번의 직선 패스 때문에 수비 라인을 계속 의식하며 압박 강도를 조절해야 하는 구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프라이부르크의 압박도 처음만큼 과감하게 나가지 못하고 중원과 최종 라인 사이 간격도 더 불안해질 수 있다. 결국 전반에는 배후 공간을 둘러싼 긴장감이, 후반에는 그 공간을 누가 더 정확히 찌르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그림은 상파울리 쪽에서 더 선명하게 잡힌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상파울리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AS 로마 vs US 레체. 이 경기는 누가 더 오래 점유하느냐보다
누가 하프스페이스에서 먼저 고개를 들고 침투 타이밍을 맞추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로마는 공격 시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을 자주 활용하는 팀이다. 말런과 엘 샤라위가 짧은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수비의 시야 밖으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은 이번 경기에서도 핵심 장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레체는 최근 3선 미드필더 라인과 최종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태평양처럼 넓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상대 2선 자원들이 그 구간에서 여유있게 공을 받고 몸을 돌리고 다음 패스나 침투 선택지를 정리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바로 이 공간은 로마가 가장 날카롭게 찌를 수 있는 구간이다. 마누이코네가 중앙에서 공을 받아 압박을 벗겨낸 뒤 전진 패스를 밀어넣으면 말런은 센터백과 풀백 사이 통로를 곧장 파고들 수 있다. 반대로 엘 샤라위가 안쪽으로 접어들어와 짧게 받아준 뒤 다시 원터치로 내주면 말런은 수비 시야 바깥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침투를 만들 수 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예쁜 연계 플레이가 아니다. 상대 수비 한 명이 볼 쪽으로 시선을 두는 순간 나머지 수비수들이 커버, 슬라이드를 맞추기 전에 라인 사이를 끊어내는 가장 직접적인 공격 루트다. 레체 입장에서는 라마다니가 이 앞 공간을 얼마나 지워주느냐가 중요하지만 최근처럼 중원과 최종 수비가 벌어지면 혼자서 그 넓은 구간을 모두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로마의 2선 자원들은 박스 앞에서 한 번 더 공을 만질 수 있고 그 한 번의 추가 터치가 결정적인 침투 패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말런과 엘 샤라위가 하프스페이스에서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수비 시야 밖으로 빠져드는 순간 골키퍼와 1대1 장면은 충분히 반복 재현될 수 있는 그림이다. 특히 로마는 첫 번째 패스가 막혀도 세컨볼 경합에서 다시 공격권을 회수하고 같은 통로를 다시 찌를 수 있는 팀이다. 레체가 라인을 내려 박스 앞을 잠그려 해도 엘 샤라위가 안쪽으로 들어와 템포를 바꾸고 코네가 다시 전진 패스를 꽂아 넣으면 수비 조직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레체가 전진 압박으로 대응하면 말런의 직선 침투와 엘 샤라위의 대각 움직임이 더 쉽게 살아날 수 있다. 스툴리치와 피에로티가 전방에서 반격 장면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매치업에서는 레체 공격의 번뜩임보다 로마가 하프스페이스를 장악한 뒤 얼마나 자주 수비 라인을 찢어내느냐가 더 크게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경기는 로마가 가장 잘하는 짧은 연계와 침투 패턴으로 결정적 찬스를 누적시킬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S 로마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빌바오 vs 베티스 이번 경기는 누가 더 오래 볼을 잡느냐보다 누가 더 빠르게 상대 수비폭을 넓혀놓고 하프스페이스를 찌르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빌바오는 바로 그 구조에서 강점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승부처 타이밍으로 접어들수록 볼 순환 속도를 끌어올리며 상대 수비를 넓게 벌려놓는 성향이 있어 수비 라인이 한 번만 흔들려도 공격의 결이 빠르게 살아난다. 알렉스 베렌게르가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크로스와 컷백을 교차해서 시도하면 베티스 수비수들은 페널티 박스 안쪽과 밖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경기 핵심이다. 한쪽은 바깥으로 벌려놓고 다른 한쪽은 안쪽으로 찌르는 구조가 동시에 돌아가면 수비는 기준점을 잃기 쉽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세컨드 라인에서 오이안 산세트가 하프스페이스로 날카롭게 침투해 들어간다면 결국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에서 완벽에 가까운 득점 찬스가 여러 차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산세트는 단순히 박스 앞에서 대기하는 자원이 아니라 타이밍을 보고 두 번째 선에서 안으로 파고드는데 강점이 있는 자원이다. 구르제타가 문전에서 센터백 시선을 묶고 베렌게르가 바깥에서 컷백과 크로스 선택을 계속 흔들면 산세트가 들어갈 공간은 더 선명하게 열릴 수 있다. 베티스는 쿠초 에르난데스와 안토니, 포르날스를 활용해 맞불을 놓을 수는 있다. 하지만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측면 대응까지 흔들리면 공격 한두 번의 번뜩임만으로는 전체 흐름을 잡기 어렵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빌바오가 볼 순환 속도를 더 끌어올리고 하프스페이스 침투 횟수를 늘리며 박스 안점유 시간을 길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베티스가 압박을 앞으로 걸어도 뒤 공간이 열리고 수비가 안쪽으로 좁히면 베렌게르의 바깥 선택이 살아난다. 반대로 바깥을 의식하면 산세트가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비는 계속 늦고 공격은 계속 먼저 움직이는 구도가 된다. 결국 이번 경기는 빌바오가 측면 흔들기와 세컨드 라인 침투를 얼마나 자주 연결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크게 기울 수 있는 승부다. 그리고 현재 상성상 그 그림은 빌바오 쪽으로 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빌바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아우크스부르 vs 슈투트가르트 이번 경기는 이름값보다도 중원 압박의 간격이 누구 쪽에서 먼저 무너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아우크스부르크는 그 지점을 찌르기 좋은 팀이다. 카데가 바깥에서 폭을 넓혀주고 야키치가 뒤에서 세컨볼과 압박 균형을 잡아주며 클로드 모리스가 중앙으로 공을 몰고 들어가는 구조가 분명하다. 특히 클로드 모리스는 전진 드리블로 상대 압박 라인을 직접 벗겨내며 박스 앞 슈팅각을 만드는 데 강점이 있다. 바로 이 장면이 이번 경기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슈투트가르트는 주중에 FC 포르투와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를 소화하기 위해 포르투갈까지 다녀온 상태다. 이동 피로와 짧은 회복 기간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 평소처럼 강한 압박 강도와 촘촘한 간격 유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원 압박 시 투볼란치의 출발 타이밍까지 엇갈린다.
한 명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동안 다른 한 명이 뒤를 메우지 못하면서 중앙축이 비어버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 틈을 아우크스부르크의 에이스 클로드 모리스가 전진 드리블로 파고든다면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정렬되기 전에 박스 앞 유효 슈팅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 카데가 측면에서 수비를 한번 넓혀놓고 클로드 모리스가 안쪽 채널을 찢어 들어가며 야키치가 뒤에서 제압박과 세컨볼 경쟁력을 받쳐주는 그림은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꽤 성가롭다. 반면 슈투트가르트도 운다브와 르웰링을 활용해 전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중원 간격이 헐거워지고 회복 속도까지 떨어지면 공격 한두 번의 번뜩임만으로는 경기 전체의 균형을 붙잡기 어렵다. 오히려 일정 부담이 누적된 쪽이 압박 복귀와 중앙 커버에서 한 박자씩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순한 전력 비교보다도 피로 누적과 중원 엇박자를 누가 더 집요하게 공략하느냐의 승부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그리고 현재 상성상 그 그림은 아우크스부르크 쪽으로 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결국 클로드 모리스의 전진 드리블과 박스 앞 침투 완성도가 살아나는 순간 경기의 무게중심은 아우크스부르크 쪽으로 기울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우크스부르크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피오렌티나 vs 인테르. 이번 경기는 누가 더 오래 점유하느냐보다 누가 더 먼저 중원에서 숨통을 끊어놓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피오렌티나는 원래 후방에서부터 차근차근 전개를 끌고 올라와야 공격이 살아나는 팀이다. 모이스킨의 침투도 구드문드손의 하프스페이스 연계도 만드라구라의 전진 가담도 결국 중원에서 전개가 정리되어야 힘을 받는다. 하지만 인터밀란은 바로 그 출발점에 압박을 걸어버리는 팀이다. 공격 진영에 배치된 선수들이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그 뒤에서 차라노울루를 중심으로 한중원 자원들이 조직적인 2차 커버를 들어가며 공을 다시 빼앗는 구조가 워낙 촘촘하다. 그래서 피오렌티나가 후방에서 전개를 시도할수록 오히려 더 위험한 위치에서 볼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구드문드손이 안쪽에서 받아주려는 순간과 만드라구라가 전진 타이밍을 잡는 순간 사이를 인터밀란이 끊어버리면 피오렌티나는 전개 속도 자체가 급격히 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모이스키는 침투 타이밍을 보기도 전에 고립되고 공격은 길게 연결되지 못한 채 단절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인터밀란은 압박으로 공을 끊어낸 뒤 곧바로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를 향한 직선 전개와 루이스 엘리케의 전진 가담을 붙이며 파이널 서드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차라노울루가 중원에서 공을 탈취한 직후 전방으로 한 번의 방향을 바꿔주면 피오렌티나 수비는 정렬이 끝나기 전에 뒤로 뛰어야 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터밀란은 단순히 한 번의 압박 성공으로 끝내지 않는다. 압박 이후 세컨볼 경합까지 붙고 흘러나온 볼을 다시 전방으로 밀어넣는 연결이 살아나기 때문에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한 번 밀리면 두 번째, 세 번째 대응까지 연달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결국 이 경기는 인터밀란이 중원 압박으로 피오렌티나의 전개 출발점을 끊고 전방 압박 이후 전환 속도로 흐름 전체를 장악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피오렌티나가 홈에서 맞불을 놓으려 해도 중원에서 숨을 돌릴 시간이 없으면 전체 경기 내용은 답답하게 꼬일 수밖에 없다. 그 싸움에서는 인터밀란 쪽 기대값이 더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피오렌티나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FC 낭트 vs 스트라스부르. 이번 경기는 초반보다 시간이 갈수록 낭트 쪽 공략이 더 무겁게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승부다. 낭트는 시작부터 무리하게 라인을 밀어 올리기보다 수비 숫자를 먼저 맞춘 뒤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두드리며 상대 블록을 흔드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에블린이 측면에서 크로스와 컷백을 섞어서 집요하게 공급하는 동안 스트라스부르의 수비 라인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흐름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면 스트라스부르 입장에서는 누가 니어 포스트를 막고 누가 페널티 스팟 주변을 지울지 역할 분담이 점점 꼬일 수밖에 없다. 그 순간 엘 아라비의 문전 존재감이 더 선명해진다. 엘 아라비는 박스 안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타입이 아니라 수비수 시선이 흔들린 찰나에 짧게 움직이며 슈팅각을 만드는 데 능한 자원이다. 그리고 이 흐름을 읽고 세컨드 라인에서 코클랭하고 엘 아라비가 영리하게 하프 스페이스를 타이밍 좋게 파고든다면 결국 골문 앞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득점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될 공산이 크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낭트가 한 번의 번뜩임으로만 승부를 보려는 팀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바깥에서 한 번 흔들고 컷백으로 다시 접고 흘러나온 볼 주변에서 세컨볼 경합까지 걸어 세 번째 움직임까지 붙이는 구조가 더 현실적이다. 스트라스부르는 파니첼리의 문전 움직임과 디에고 모레이라의 전진성, 엔시소의 전개 능력으로 맞불을 놓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팀은 상대가 박스 주변의 공격 숫자를 꾸준히 붙이기 시작하면 수비 라인의 폭과 깊이를 동시에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낭트가 시간을 끌수록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의 숫자를 모으는 이유도 결국 이 지점을 노리기 위해서다. 상대 수비가 첫 번째 공에 반응한 뒤 두 번째 공, 세 번째 움직임까지 모두 따라가기 어려워지는 구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에블린의 공급이 누적되고 엘 아라비가 문전을 붙들고 코클랭이 뒤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찌르기 시작하면 스트라스부르의 최종 수비 라인은 정면 대응보다 회전 대응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문전 앞에서 수비수 발이 한 번씩 멈추는 찰나가 생기고 바로 그 장면이 낭트에게는 가장 좋은 마무리 구간이 된다. 결국 이 경기는 전방 개별 능력만 보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집요하게 박스 주변을 흔들고 누가 더 영리하게 2차 침투를 붙이느냐의 싸움에 가깝다.
그 흐름에서는 낭트 쪽 기대값이 더 높게 잡힌다. 토킹 추천 베팅. 승무패 낭트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레알 마드리드 vs AT 마드리드. 이번 경기는 누가 먼저 점유를 오래 가져가느냐보다 누가 시간이 흐를수록 벌어지는 수비 간격을 더 집요하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레알 마드리드는 호드리고와 비니시우스, 귤러를 통해 오픈 플레이에서 위협적인 전진 장면을 만들 수 있는 팀이다. 특히 비니시우스의 1대1 돌파와 호드리고의 안쪽 연계가 살아나면 박스 근처까지는 충분히 깊게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 경기의 다른 축은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적으로 올라선 뒤 수비가 다시 정렬되는 순간에 있다. AT 마드리드는 최근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찰나를 가장 예리하게 물어뜯는 팀이다.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측면에서 깊게 파고든 뒤 컷백을 선택하는 순간 레알 마드리드 중앙 수비 라인은 안쪽으로 급하게 몰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다. 수비가 안쪽으로 급하게 수축하는 찰나에 쉐를로트가 세컨드 라인 성격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가 끝까지 커버하지 못한 자유로운 슈팅각이 여러 번 열릴 수 있다. 쉐를로트는 전면에서만 버티는 자원이 아니라 수비 시야 바깥으로 반박자 늦게 들어오며 마무리 지점을 찾는 능력이 좋은 자원이라 이런 구조와 궁합이 맞는다. 코케는 이 흐름에서 단순한 볼 배급 역할이 아니다. 측면이 열리는 순간 줄리아노 시메오네 쪽으로 전개를 살려주고 컷백 이후 흘러나오는 볼이나 재침투 타이밍까지 조율의 공격의 두 번째 선택을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AT 마드리드의 공격은 측면 한 번으로 끝나는 전개가 아니라 측면 침투 이후 컷백,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제공략까지 묶인 연속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전방 화력은 강하지만 공격 숫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미드필드와 수비 라인의 간격이 순간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 그 간격이 열리는 순간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깊은 침투를 막으려면 수비가 안쪽으로 몰려야 하고 그 대응은 다시 쉐를로트에게 슈팅각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AT 마드리드의 이 패턴이 더 위력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레알 마드리드가 볼을 오래 쥐고도 박스 안 마무리에서 답답함을 보이는 구간이 생기면 오히려 전원 한두 번의 흐름이 AT 마드리드 쪽으로 기울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화력보다 AT 마드리드가 상대 수비가 벌어지는 순간을 얼마나 날카롭게 찌르느냐가 더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깊은 컷백과 쉐를로트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한 번만 제대로 맞아 떨어져도 승부의 흐름은 단번에 바뀔 수 있다. 토킹 추천 베팅. 승무패 레알 마드리드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